사추성형 CA가 어떤 현재 문제를 갖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금형 제작하고 있는 회사에 9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금형 설계나 기구 개발을 담당을 하다가 CA를 함께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9년간 하다가 몰드플로우 코리아에서 한번 일해보자라고 하는 기회를 받아서 2008년에 입사를 하게 됐고 EDNC라고 하는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원해서 이직한 건 아니고 그 오토데스크가 몰드플로우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렸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직접 판매나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총판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EDNC에서는 뭐 10년 넘게 지금까지 똑같은 일, 몰드플로우 코리아에서 근무하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EDNC에서는 뭐 몰드플로우에 대한 교재를 직접 출간을 해서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세컨드 에디션을 출간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지난 JMST에서 제가 머신러닝 관련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 게재가 돼서 오늘 이런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사추성형 C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추성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붕어빵에 너무나 맛있는 붕어빵을 만드는 방법과 사추성형 공정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요. 고분자의 용융체를 녹여서 어떤 금형이라고 하는 틀에 넣고 고체화를 시켜서 이제 추출하는 이런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붕어빵은 그냥 잘만 먹으면 맛있기만 되면 되는데 이 플라스틱 파트는 여러 가지 어셈블리 상태로 조립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워낙에 형상들이 아주 살두께가 얇은 제품은 0.1T, 0.1mm부터 시작해서 한 10mm, 20mm, 30mm까지 되는 제품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좀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박육 또는 후육이라고 해서 얇은 T와 두꺼운 T를 함께 만드는 아주 복잡한 형상을 갖고 있고 또 플라스틱 고분자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용융된 상태에서는 부피가 커졌다가 고체화가 된 상태에서 수축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수지 유동 거동 자체도 우리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유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한 게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분자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게 그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어 thinning이라고 하는 속도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인데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추성형 CA 하는 사람들은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냐고. 항상 현장하고 같이 붙어있는 어떤 그런 그림하고는 다르게 CA가 잘 안 맞는다. 왜냐하면 실제 구조 해석하거나 유체 해석하시는 분들 안전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시는데 사추성형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거의 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또 구조 해석과 또 다르게 현장에 굉장히 직접적인 결정들, 의사 결정에 대한 수단으로 사추성형 CA가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몰드플로우 코리아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뭔가 기술 지원을 좀 할 게 있나 보다, 뭔가 나의 노하우를 알려줄 게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경험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은 대답은 몰드플로우 안 맞으니까 이거 맞춰놓고 가세요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을 듣고 저는 혼자서 회사를 잘못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톱을 썰고 플라스틱 파트를 썰고 두께를 다 재고 실제 금형 데이터와 실제 사출품의 티크니스가 달랐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고요. 그것을 부여를 해서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잘 맞는군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출성형 CA의 변수는 크게 금형, 그리고 사출품 또는 수지, 그리고 사출성형 공정이나 아니면 사출기와 같은 부분이 있고요. 사실 금형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크게는 금형 재질부터 시작해서
금형에는 수축률, 플라스틱이 어차피 수축을 할 거니까 그 수축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서 금형에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금형을 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더 크게 팔 거냐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치수 정밀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험에 근거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갑니다. 또는 수지가 어떤 흐름의 경로를 가져가야 될지 피드 시스템 또는 냉각 고체화시키는데 필요한 냉각에 대한 어떤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온도 또 추출 시스템이나 어디 공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금형 안에 갇혀져 있던 공기가 수지가 채워줌으로 인해서 공기 부분이 충분히 잘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 또 KBT의 숫자들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사출품에서 보면 제품의 형상이나 사이즈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강성도 있을 거고요. 강성 보강을 위해서 리브라든지 여러 가지 형상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재료의 데이터는 고분자의 점도나 또 수축에 대한 PVT 또는 thermal properties 또 천이 온도와 같은 고체화가 시작하는 온도 또 추출이 가능한 온도 이런 여러 가지 물성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출 성형 공정에는 얼마나 성형 구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금형의 온도나 수지의 온도, 사출 시간이라든지 보합의 크기와 시간, 또 여기 VP 전환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변수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사실 불확실성에 의해서 해석 결과는 틀려질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한 가지의 어떤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나 네 가지, 많아야 8가지의 케이스를 비교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는 조건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일들도 생긴다는 것이죠. 플라스틱 파트에서 가장 많은 불량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수 정밀도, 여기서도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형이 줄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변형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품 설계적인 측면, 또 금형적인 측면, 수지에 대한 물성, 그리고 사출기와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참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설계자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고 선배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 가정 때문에 또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시뮬레이션 자체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 아주 복잡한 계산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고분자가 갖고 있는 어떻게 뉴턴이 가정하지 않은 non-Newtonian fluid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shear thinning, 사출 속도에 따라서 점도가 낮아지는 현상, 또 고분자 자체에 필러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방성이 있는데요. 파이버와 같이 유리섬유나 아니면 탄소섬유를 넣어서 강성을 보강한 그런 플라스틱 소재들이 지금은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기계적인 강성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것들에 의한 이방성을 마이크로 미케닉스, 파이버가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또 비스코일라스틱 물성 자체가 단순히 어떤 일라스틱 물성이 아니라 어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또 기계적인 강성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 때문에 계산량도 많고 좀 단순화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주요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라지에이터 탱크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세계 기초 재료 소비량을 보면 이제 철제에서 플라스틱으로 이제 대부분 많이 변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기존에도 라지에이터 탱크는 스틸로 제작되던 제품이었는데 한 20년 전, 15년 전부터 스틸로 되던 것이 플라스틱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라지에이터 탱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동 거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미성형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또 힘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런데 거기에 성형하는 데 필요한 성형 압력이라든지
그 금형을 잡고 있는 형체력 자체가 얼마나 필요한지와 같은 것들은 이제 아주 일반화된 그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제가 13년 전에 라지에이터 탱크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저희 고객사의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기에는 이 회사가 일단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작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금형의 냉각 라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금형의 온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 파트가 어떻게 휨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의 휨량이 뭐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쪽으로 힘이 일어나는 부분을 보상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역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설계는 이제 현장에서 아주 일반화된 기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건으로 성형했느냐가 이 역설계의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형 공정에 대해서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요. 잘 성형해 주세요 라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CAX라고 하는 표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CAE는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지만 CAX 안에는 CAT가 있죠. 실험을 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상으로 실험을 많이 해서 그 부분에 가장 최적의 결과를 사출 성형 작업자에게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은 많이 일반화되어 있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메타 분석은 사실 의학에서 더 일반화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립암센터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잠깐 보면 실험실 연구를 가장 밑바탕에 두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실험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임상 실험한 결과들을 수십 건을 더해서 분석을 하는 결과가 메타 분석인 거죠. 그래서 메타 분석은 개별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는 통계 분석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거 중심 의학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CA 하는 사람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신뢰성 없는 결과들을 내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CA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주일 뒤요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 안에 CA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CA를 좀 미리 할 수 없을까? 기존에 항상 우리는 CA 컴퓨터가 계속 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제품이 딱 받아들여졌을 때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는 금형 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일이고 그러면 CA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이너스 공정이 아니라 기존에 많은 해왔던 것들을 CA를 하고 그것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CA를 하기 전에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어떤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CA 해석자만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어떤 고객 대응용 시뮬레이션 또는 설계부서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아니면 뭐 견적이나 이런 거 낼 때 마케팅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신뢰성을 무너뜨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물론 돈 버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자. 그리고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하자. 그리고 그래서 신뢰성 있는 어떤 결과를 내보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뭐 여기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좀 메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똑같이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는 비타민 A 또는 C, E, 베타크로틴 이런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항산화 보충제 같은 것들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 높은 논문 47편에 임상 실험한 결과, 여기에 18만 명이 대상으로 참여한 이 결과에 의해서는 사실 이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사실 오히려 사망률을 5%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요. 또 22편의 임상 실험 결과 대상으로 한 결과에는 비타민 A, E, 베타크로틴, 셀라늄과 같은 비타민 항산화 보충제가 암 효과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히려 방광암은 더 증가하는 추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2월에 최신 권고안을 냈는데요. 우리 건강에 사실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 비타민을 먹었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 거죠.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떤 한 단편적인 결과, 이것은 대부분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어떤 발표가 아닌 여러 가지의 결과를 종합해서 결과를 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메가3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춰진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데이터라는 이슈들은 참 많이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이런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진짜 빅데이터가 있느냐, 빅데이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이따가 나오겠지만 빅데이터를 만드는 방식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 빅데이터가 그런데 구글 트렌드에 의해서는 15년간 구글 트렌드 조사에 의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일단은 1등이랍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소셜 미디어였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였는데 2019년 1월에는 빅데이터 검색어를 딥러닝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드웨어 성격이 큰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만한 뭔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 CA 컨퍼런스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머신러닝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추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 몰드플로우를 일단 시뮬레이션을 걸면 다음과 같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 저희 유저들도 좀 많이 앉아 계신데요. 몰드플로우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돌았구나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한 2가지나 4가지 정도를 하기도 하지만 DOE를 돌리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한 24가지 정도를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를 만들어낼 거냐? 예를 들면 하나의 금융업체에서 케이스 4개 정도를 진행했을 때 200세트의 금형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런 부서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한 20년간 데이터를 쌓았다라고 하면 16,000케이스 정도가 이런 데이터로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히 그런 데이터 아주 라이트한 시뮬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좀 늘어났다라고 하면 8만 건, 10만 건 이런 것들은 참 우습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한 시뮬레이션당 몇 기가 또는 몇 테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소에 그냥 담아있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API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저희도 벌써 2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쌓는 어떤 방향성은 지금 방법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훈련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빅데이터 이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또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 결국 다른 말로는 KDD라고 하는데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라고 해서
데이터 속에서 지식을 발견하는 이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조금 더 들어갑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유사하게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들로부터 지식과 또는 통찰 같은 것들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또는 과학적인 프로세스나 알고리즘 또는 시스템들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마이닝보다는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케이스 스터디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서는 몰드플로우라고 하는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했고요. 여기에 아까도 좀 언급된 피아노를 이용해서 최적화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또 레피드 마이너나 또 R 자모비와 같은 것으로 해서 좀 보여주기 좋게끔 예쁘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 또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라지에이터 탱크고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제품에 이거 사진도 한 13년 전의 사진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사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 녹색은 제가 CAD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어떻게 캐비티가 배열된 것인지. 자세히 보시면 금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 안에 슬라이드 코어가 이렇게 총 4개소가 있고요. 하나의 금형에 2캐비티가 있어서 총 8개의 슬라이드 코어가 있습니다. 상하측이 있어서 이게 휨이 얼마나 일어났지 그리고 그 휨에 대해서 역설계를 한다면 사실 얼마나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코어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코어를 한 12번 정도 코어를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엄청 힘든 일이죠. 12번을 다시 만들고 다시 하고 만들고 다시 하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이 A 부분의 휨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휨을 예측하고 이제 얼마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A 부분의 최소화를 위해서 구속 조건으로는 금형의 형체력, 금형을 닫고 있는 힘 자체가 너무 커지게 되면 사출기가 커져야 되고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형체력을 270톤 이하라고 하는 가정을 했고요. 또 사출 성형 압력은 80메가파스칼 이하. 너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플래시와 같은 불량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압력의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툴을 이용할 수 있느냐? 변수인데요. 결국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을 이용했습니다. 이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3수준, 그러니까 3개의 사출 시간도 1초, 2초, 3초라고 하는. 그러면 1초보다 더 짧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사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외관 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출 속도가 너무 느려지게 되면 미성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험치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 성형할 수 있는 구간을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 스터디는 3회 5승 그러니까 243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다 할 수가 없어서 저는 108번의 케이스를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4번째 결과는 5.2mm의 휨량이 나왔고요. 가장 작은 결과는 3.6mm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출 조건만 달리 줘도 한 1.6mm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휨의 톨러런스는 한 0.5mm나 1mm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조건만 달리 준다 하더라도 1.6mm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건에 따라서 금형을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실험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휨의 양은 4.3mm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딱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휨량이 잘 작게 나온 케이스는 빨간색이지만 구속 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녹색의 결과, 구속 조건을 만족하면서 휨량이 최소의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온 방식이죠. 케이스 108번 해봤더니 그 중에서 40 몇 번이 제일 좋더라. 제일 좋은 케이스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데이터 탐색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좀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휨양이 일어나는 인자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인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변수 중에 보합 크기였습니다. 보합의 크기가 제일 영향력이 큰 인자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sum x만 잘 잡으면 sum y나 sum z도 휨양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기 때문에 sum x만 잡으면 y나 z도 휨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 우리가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서도요. 형체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큰 인자는 역시 보합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 우리 보합의 크기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제품의 중량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형 압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 이것도 구속 조건이었는데요. 수지의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변형량이 가장 작은 케이스는 33번. 그런데 여러 가지 구속 조건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제일 휨양이 큰 것은 5.2mm 44번 케이스. 또 여기에서 그 중에서 구속 조건에 만족하면서 변형량이 가장 작은 케이스는 4.2mm인 24번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 단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이런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평가하려면 이런 결정계수라든지 평균 제곱근 오차와 같은 결과들을 이용해서 얘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저는 피아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최적 설계를 원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게 딥러닝이거든요. 이것들을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에 따라서 뉴런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우리가 결정계수라든지 평균 제곱근 오차에 대한 얼마나 얘가 신뢰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레이어가 1개짜리와 5개짜리 또는 여러 가지 PR 모델이라든지 또 EDT 모델, 앙상블 모델과 같은 것들과 비교를 좀 해봤더니 확실히 머신러닝 기법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이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실험하지 않은 점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최적화 솔루션인 HMA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것이 한 번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사추성형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메타 모델을 만들게 되면 거의 한 0.5초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자동으로 최적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속 조건 범위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도 변형량이 가장 작은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정도의 결과를 나왔던 것을 우리가 머신러닝 이용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적용해 놓고 이런 조건들을 현장에 적용을 한다면 아마 계속 욕먹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들은 정리를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형의 수축률 같은 경우에서도 다음과 같이 금형의 수축률을 가장 변형량이 작은 금형의 수축률까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5분 정도 저한테 남았는데요.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을 한 거고, 이것은 이제 예측 모델로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측 모델을 실제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걸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걸어보니까 실제로 성형 압력은 99.7% 신뢰성을 가졌고요. 형체력은 99.78%, 변형량에 대해서는 94.72%의 신뢰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생성한 데이터들을 엑셀의 랜드 함수를 이용해서 한 10,000개 정도의 값을 뿌려서 진행한 케이스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4.2mm 정도밖에 1mm 정도밖에 안 나와서 실제 최적의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피아노 최적화 솔루션이 나았던 그런 방향성을 얻어냈고요. 여기에서 이제 10,000개 정도는 진짜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한 20등분씩 해가지고 한 320만 케이스를 이렇게 예측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엑셀 같은 경우는 최대 파일의 행이 한 100만 건, 열은 한 16,000건 정도밖에 엑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로서는 불가능했고요. R 코딩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한 320만 건 그걸 이제 돌려서 진행을 해봐서 그 중에 한 탑 10,000개 정도를 추출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아까 피아노에서 나온 결과 정도를 얻어낼 수 있었고요. 굉장히 수고로운 작업이라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은데 데이터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큰 데이터를 매번 열어볼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어떤 로그 파일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쌓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폴더만 지정해주면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API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요. 또 하나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레포트를 자동화로 하거나 아니면 공정 조건을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면 기존의 어떤 작업자들이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단축시켜서 오히려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